자, 한겨레 정치 토크 한번 시작해 볼까요? 730 재보선이 곧 눈앞에 펼쳐지게 돼 있는데 오늘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저하고 셋이 정치를 너무 좀 무겁지 않게 편안하게 한번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한규영 씨부터 소개를 할게요.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시죠? 예, 연구위원. 연구위원하고 연구원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연구위원이 더 높습니다. 아, 그럼 연구원도 계신가요? 연구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아, 예. 그러네. 그리고 임금도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임석규 논설위원. 네. 정치부장 하셨고, 또 뭐 하셨죠? 정치사회 에디터 하셨죠? 네. 굉장히 높은, 요직을 많이 하고 지금 논설위원 가 계시는데. 자, 감각적으로 여당, 야당, 누가 이길까요?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면은, 대개 여당이 이제. 요양으로 돼 있죠? 이기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막판에 여러 가지 변수로 선거 구도 자체가 굉장히 출렁이면서,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야권이 상당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유를 몇 가지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유병헌 미스테리 변수죠. 유병헌 미스테리 변수가 이제, 국민들에겐 이게 제2의 세월호다. 검찰과 경찰이 하라는 공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공다툼하고 이런 모습이 정부의 세월호 처리와 닮았다 이런 인식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둘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단일화 변수죠.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야권 지지층이 좀 좌절감에 빠져 있었는데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해볼 만하게 됐다. 네, 그런 거죠. 네. 자, 셋째. 셋째는 저는 박근혜 마이너스 효과라고 봅니다. 원래 무슨 이제 뜻이죠? 박근혜 마이너스 효과. 원래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예. 역시 분석의 달인.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박근혜 마케팅에 의존해서 네. 박근혜 대통령 지켜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해서 치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효과가 없어졌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부정평가가 지금 50%를 넘고 있거든요. 오히려 박근혜를 내세우면 그렇죠. 손해본다. 마이너스 마케팅 효과가 나는 겁니다. 마이너스 마케팅. 네. 결론은 야당이 선전할 전반적으로 것이다. 그렇죠. 이전보다 선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긴다고는 얘기 안 하시고요. 저는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도 있다. 네. 굉장히 야당을 후하게 보시네요. 네, 과감한. 자, 네. 한경님은 어때요? 네, 미리 다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수도권만 놓고 보면 원래는 야당이 한 석을 건질 수 있을까? 원래 예, 그랬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두 석, 두 석. 많이 하면 세 석까지도 어디 가능할 수 얘기하시는 있겠다. 거죠? 일단은 동작을도 가능하다. 가능하다. 노회찬이 이길 수도 있다. 예, 이길 수도 있다. 사전투표율도 굉장히 높고 좀 이상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원 영통. 영통. 예, 수원 영통이 정이죠? 예, 수원 수원 영통 임태희, 박광원. 임태희, 박광원. 사실 여기가 수도권 6개 지역 중에서 밭이 이른바 이제 밭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선거구 환경이 가장 야권에 좋은 지역입니다. 하긴 거기가 예. 원래 김진표 의원이 예, 예. 그 지역이었죠. 부분은 이따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가 근데 단일화까지 이뤘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오히려 모든 수도권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네. 정장선 의원. 평택. 평택을 평택이죠. 거기가 평택을. 정장선 의원이 삼선하고 정장선 의원 인물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거기가 밭은 별로 안 좋은데 인물 선거로 가면 될 수 있다. 그냥 동작을 얘기를 좀 주로 해보죠. 자, 나경원 후보가 지금 텔레비전에 굉장히 나오고 있던데요. 임석규 논설위원이 그 전에 기자할 때 나경원 그 당시 의원하고 좀 친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 중에 나빠라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죠? 임석규 의원 나빠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빠는 아니고요. 개인적 친분이 좀 있습니다. 나빠라는 집단이 있었던 건 맞죠? 그런 농담들이 오갔죠. 농담이었나요? 기자들 사이에서요. 그럼 좀 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기자들을 나빠라고 그냥. 그게 아니고 아니, 나경원 그렇죠. 의원이 나경원을- 미모가 뛰어나시니까 나경원을 좋아하는 뭐 칭송하던 복 없는 남자 기자들이 그런 농담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나경원 의원이 이회창 후보 대선 후보 시절에 2002년. 특보로 정치에 데뷔했습니다. 특보로 데뷔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고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겉보기에는 이 공주과로 보입니다만은 상당히 억척스러운 면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동작을 시장 좌판의 그 상인들하고도 친근하게 어울리고 그런 적응력이 나름대로 갖추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근데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은 굉장히 긴장하던데요. 평소에 제가 볼 때 약간 공주병이 있다 싶은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는 무술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나경원 의원 돌아오면 우리는 이제 보이지도 않을 거라고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자, 노회찬 후보의 경쟁력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현장에서는 좀 엇갈리던데요. 왜 또 노회찬이냐 해서 약간 식상하다는 평가도 있던데.
이번에 이제 노회찬 의원으로 단일화되면 좀 지지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노회찬 의원의 개인을 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진보정당과 그 야권이 어우러져서 좀 단일화를 해서 한번 전범을 만들어봐라, 모범을 만들어봐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보를 기동민 후보가 양보했죠. 네, 그렇죠. 옆에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던데 네. 그게 모양이 뭐 보기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는 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또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허동준 네. 후보라고 할 수도 없네요. 아무튼 예. 허동준 전 위원장. 그분은 친구 기동민한테 한번 치이고 또 노회찬 그 기동민이 노회찬 후보한테 치이고. 대 후보가 지금 같이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 유세를 기동찬 유세라고 합니다. 기동찬 유세라고도 하는데 기동 이런 것들이 이제 노회찬 후보가 24일 시한을 정하면서 그때까지 단일화 안 되면 내가 양보하겠다. 미리 스스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한테는 그 감동을 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동민 후보가 후보 사퇴하기라고 양보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어요. 그날 추첨순도 이렇게 보니까 기동민 후보에 대한 칭찬이 일색이더라고요.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당신이 우리 정치의 미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기동민 후보가 한수 양보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가능성을 얻었다. 거기다 기동민 후보가 또 인물도 참 좋잖아요. 역시 인물을 중요시하는군요. 예, 아주머니들한테 인물이 좋죠. 어마어마하게 잘생겼습니다. 어필하는 네. 거기다가 이제 친화력도 굉장히 좋고 거기다 이번에 보니까 또 아들이 그렇게 훈남이더라고요. 아들이 물론 잘생겼겠죠. 예. 아빠가 잘생겼으니까. 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그 예. 부분이 그대로 노회찬 후보 지지로 옮겨와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기동민 후보가 예. 또 굉장히 열심히 띄워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네. 예. 사실은 그 발표하기 전날 저녁에 그 동작을 기동민 후보 사무실 근처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를 한잔 했어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이제 그 최고위원도 하고 선거대책위원장 같은 걸 하고 그 주위에 친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토론을 했는데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네. 아, 사퇴하는 게 멋있다. 우리가 그 김근태, 이제 주로 그 김근태 전 의장 승계자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화운동 출신들이죠. 우리가 김근태 정신을 살리려면 이럴 때 먼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는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 정치인이냐. 출마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건 정치를 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기동민 후보가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걸 보고 저는 김근태 정신을 따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수원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수원정부터 하죠. 임태희 대 박광원 관심 지역인데요. 영통 지역이 사실 수원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거기가 근데 어떻게 야당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요. 예. 수원의 강남인데 강남이라 불리는데 거기가 인구 구조로 보면 3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거기가 아파트 평수로 하면 20평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작은 평이 예, 딱 이렇게 30대들이 20평대에 사는. 그렇지만 예. 소득은 넉넉하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운. 각성돼 있고. 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래서 강남은 강남인데 강남 좌파에 비슷한. 강남 좌파.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원이 뭐 내리 3선을 한 그렇죠. 곳이니까요. 근데 또 하나의 그렇죠.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경력이라 그럴까 후보들의 네. 학력과 경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보통의 후보들이 나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면 김진표 전 의원 뭐 정도의 서울법대, 그렇죠. 예. 예. 전직 부총리 학력과, 2번씩이나 한 예, 사람이고. 관료와 최고의 엘리트 정도가 나와야지 그렇군요. 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임태희 후보나 엘리트죠, 이분. 상당히 뭐 임태희 후보야. 김진표 후보야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그렇죠. 옛날 민정당 대표던 예. 권익현 씨의 사위죠? 사위이기도 하죠.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그리고 예. 대선 꿈을 가지고 그렇죠. 2012년 대선 때는 또 새누리당 출마하게 대선 후보 됐죠. 경선에서 나섰던 그런 일이 분이죠. 있었나요? 예. 네, 전 그렇죠. 벌써 잘 모르셨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는. 아니, 뭐 예. 별로 존재감이 없었어요. 존재감이 워낙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추세적으로 보면은 박광원 후보가 이제 뒤늦게 네. 인지도가 낮았는데요. 네. 또 천호선 후보 사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차 인지도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임태희 후보는 말이죠. 사실은 평택을에 공천 신청을 했었죠. 그랬었죠. 여기 약간 숨은 비화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냥 컷오프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랬었죠. 이쪽으로 조정된 게 아니고 그냥 잘린 건데 그 다음날 아침 그 신문 조한신문에 일제히 이른바 친박 세력들이 친이명박 세력을 지금 공천을 안 줬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니까
이게 공천 파동이 될 수도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 이제 청와대 또 새누리당 친박 세력 이쪽에서 안 되겠다 해서 다급하게 임태희 후보를 이쪽으로 돌렸죠. 근데 네. 나중에 뭐 처음부터 이쪽으로 돌릴 생각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정직한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이계 학살 보도가 임태희를 살렸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 기사라는 게 정치인들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죠. 네. 박광원 후보는 그 딸이 그 SNS에다가 뭐 글을 쓴 게 참 재미있던데요. 뭐 자기가 아빠 닮아서 머리가 크다고 뭐 그런 얘기를 써놨고 우리 아빠가 두 여자의 인생을 망쳤다. 우리 엄마하고 나하고 뭐 그런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지방선거 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아들이 아들이죠? 네. SNS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시발점이 됐는데 요즘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자식을 잘 둬야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 고승덕 생각됩니다. 후보는 그 이혼한 예. 부인과 사이에 있었던 딸 캔디거죠. 지금도 그 KBS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그 누구죠? 박성호인가요? 김성호인가? 그분이 꼭 마지막에 뭐 딸아 미안하다 하는 글을 지금까지 패러디하고 있는 걸 보면 예, 이번에 의정부 고등학교인가요? 의정부 고등학교가 예, 그렇죠. 매년 그 앨범 사진 만드는. 패러디를 그렇게 재밌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장면이 고승덕 패러디 되었다고. 딸아 미안해. 예. 아무튼 그 자식들이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수원 병으로 가볼까요? 손학규 생환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수원평이 수원의 세개 선거구 중에서 사실 선거 환경, 밭이라고 하죠. 이 밭이란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습니다. 야당 야권에. 입장에서는 예, 수원 야권. 팔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어땠 날 이렇게 찾아보니까 역대 뭐 당연히 남경필 의원이 네. 남경필 의원이 거기서 계속 당선된 예, 거죠? 계속 당선된 지역이었고 그다음에 수원 3개 지역구 중에서 지난 대선에서 2012년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층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가요? 예, 팩тор이? 한 7, 8% 정도 더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지난 지방선거 때 광역 비례득표, 정당 득표에서도 더 높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보면 매우 불리하다. 근데 이거를 이제 손학규라고 하는 인물력을 가지고 거물이 그렇죠. 한번 예, 꺾어보겠다. 예. 이 팔달이라는 지역구가 이제 대체로 이제 보수적인 정서가 강한 보수적이죠. 쪽인데, 네. 대체로 이제 손학규 후보가 그렇게 그 층에서 이렇게 거부감이 적어요. 예. 원래 저 한나라당에서 정치를 오래 그렇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주민들로서는 지금 전직 의원은 현직 도지사가 됐고 또 손학규 찍어주면 또 야당의 거목 정치인으로 키울 수 있고 완전 이런 지역의 그렇죠. 거물들이 그런 측면에서 지켜하는, 지역 구민들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거부감이 적은 않다.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손학규 후보가 저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당에서도 살아왔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손학규 도지사 시절에 경기도가 참 좋았다라는 얘기를. 수원 을로 한번 가볼까요? 여긴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들끼리의 대결인데 누가 유리합니까? 여론조사상으로는 새누리당 정미경 후보가 네. 월등히 높게 많이 나오죠. 이기는 걸로 예, 많이 나오는데요.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그렇죠? 정미경 의원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텃밭을 다진 부분이 있고 네. 수원과 연고가 둘 다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미경 후보는 18대 의원을 이곳에서 한 곳입니다. 그 백혜련 후보는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거기 수원 경실련 사무처장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본래 지난번에 2012년 총선 때 수원에서 출마를 했어야 되는데 뭐가 좀 교통정리가 잘못돼서 뭐가 안산으로 꼬여버렸나 나가셨다고. 보네. 예, 수원에서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 수원으로 돌아온 게 정상이다.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근데 물론 수원 유권자들은 아직 잘 유권자들은 알지는 잘 못하는 것 모르고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또 이 지역이 보면 제가 아까부터 밭 얘기를 계속 하는데 예. 사실 밭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사실은. 야권에. 예,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어땠는가 봤더니 지난 총선이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더 높았어요. 그럴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래서 수원이 이렇게 바람을 타면 해볼 만한 지역인데 지금 그러기는 쉽지 않다. 공천 때 굉장히 마지막 순간에 겨우 공천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한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포로 가볼까요? 김포는 두 신화가 충돌한 지역인데요. 치킨 신화. 치킨 신화, 동네 치킨 신화와 이장 신화가 있죠. 김도관 네. 후보는 이제 네. 이장 출신 장관을 예.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에서는 이게
무슨 치킨 실제적인 CEO가 아니고 막판에 사내이사로 등록을 했고 네. 사실은 동생 홍철호 후보의 동생이 실질적인 경영자고 이 홍철호 후보는 이곳에 납품하는 관계였다. 네. 친족 관계. 국내 치킨 오너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 동생이 실질적인 오너고요. 이분은 네. 그 사내 이사진으로 뒤늦게 합류했다. 이렇게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분명한 확실한 CEO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평택을 얘기를 좀 해볼까요? 평택을은 정장선 후보가 굉장히 유명 인사인데 아무래도 그쪽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까? 그 지역의 평판도 좋고요. 삼선을 했고. 거기가 새누리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그렇죠. 곳이에요. 예, 예. 새정치연합의 거의 2배에 육박합니다. 예, 예. 그걸 지금 정장선 후보가 그렇죠. 개인기로 커버하고 있거든요. 지역 예. 자체가 좀 여당이 유리한 지역.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수가 이제 쌍용 자동차 지부장 출신 김일중 그렇죠. 후보. 예. 무소속 나오셨죠? 네. 금속노조 이제 지부장 출신인데요. 이분이 선전 나름대로 한 7, 8% 여론조사가 나옵니다. 이게 적지 않은 변수가 되거든요. 자, 순천 곡성으로 가볼까요? 사전 투표율이 13.23%로 가장 높았던 지역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남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왕의 남자가 이변 아니라. 일어날까요? 이변은 없을 것이다. 이변은 없을 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정현 후보가. 예. 임석규 의원이 그 이정현 후보를 그리 내보냈다. 뭐 이런 예. 설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주셔야 될 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정현 후보가 처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두고 네. 동작을에 출마한다는 설이 나돌았을 때 제가 이제 온라인에 쓰고 있는 정치빵이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정치 빡. 네. 네. 거기에서 이정현 후보가 동작을에 출마하면 그건 대통령 심판 선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네. 차라리 가려면은 이정현 개인을 위해서라면은 호남으로 가라. 광주에서 가려면은 명분도 있고 거기서 이기든 지든 정치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길인데 왜 동작을로 걸어보느냐 그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뭐 이정현 후보가 그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곡성 순천으로 가더라고요. 그냥 두시지 왜 그 훈술 드셔가지고. 아, 정치적인 아니, 멘토이신 저는 것 같은데요. 이정현 분석을 한 겁니다. 혹시 조언이 아니고. 고향이 비슷하지 않으세요? 곡성 바로 옆이긴 합니다. 그런가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좋아하는 남자 정치인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얼굴. 뭐 김기춘 실장처럼 이렇게 갸름하고 예쁘장한 분들. 아, 그 예쁘장한 예, 건가요?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예외적인 사람이 이정현 수석이었어요. 이거 청와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예. 도대체 뭘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를 얻었을까? 그 무한 그 돌쇠 같은 충성심이다. 예.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충성심과 부지런함이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정현 전 수석이죠. 홍보수석 자리를 자기가 나온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한 거다, 쫓겨난 거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혹시 임석규 의원은 뭐 아시는 네, 바가 저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문책성 경질을 해놓고도 그걸 발표는 안 했죠. 아무래도 이제 측근이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 KBS 사태, 보도국장, 사장 여러 가지 책임을 물은 거죠. 이걸 처했는데 사실상 경질해서 저는 그래서 당시 무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가네. 절대 그럴 일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역시 경질이 분석의 맞습니다. 달인이 서가번 후보도 예.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정치인이죠. 근데 네. 당선 무효가 됐다가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생명력이거든요. 네. 아무리 밟아도 꿈틀거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면에서 보면 서가번 후보도 참 보통 사람은 만만치 아닌 않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저는 뭐 굳이 건다면 서가번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딱 드는 느낌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 지역을 보는 것 같은. 네. 김부겸. 예, 비슷한 예. 친구죠. 각계 약진. 그 다음에 정당을 내세우기보다는 후보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예, 유권자 정몽동을 개개인을. 똑같이 했네요. 그렇게. 그렇죠. 네. 예. 진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진짜로 만에 하나 그 이정현 후보가 된다면 예산 폭탄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예. 박근혜 대통령 실세라고 해도 예산을 국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예. 자, 그럼 이제 지역구별로 한번 쭉 짚어봤고요. 관심 지역 중심으로. 자, 이번에는 그 선거 결과에 따른 730 재보선 이후에 선거가 어떻게 움직일지. 새정치연합이 진다면. 두 공동대표, 안철수, 김한길 대표 퇴진론, 책임지고 물러나라, 이런 얘기가 아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다시 하자. 조기 전당대회 하자. 그렇죠. 예. 퇴진할까요? 근데 두 분이?
패배가 퇴진 안 하고 버티면 그만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패배라면 선거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죠? 그걸 감당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두 사람이 물러나야 될 정도라면 어디를 져야 책임을 질까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 15개 지역 15개죠, 중에 이번에. 5개. 네. 15개 중에서 5개 이기면 선방한 거다라고 선방한 얘기를 했는데 거다. 사실은 저는 기준을 너무 짜게 잡은 거다. 아, 그, 예.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예. 자기가 안전하니까. 그렇죠. 예, 너무 속보이는 건데 저는 수도권에서 결국은 수도권이다. 수도권 6개 중에서 3개 이하를 얻으면 3개 이하로 그치면 어쨌든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6개 중에 예. 절반은 얻어야. 예. 수도권에서 네. 저는 야당이 2곳 정도 이긴다 네. 해도 저는 책임론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예. 2개만 야당이 이긴다. 예. 그러면 임석규 논설위원이 이제 한겨레 신문 사설을 쓸 때 야당 사실상 패배했다 이렇게 쓰실 건가요? 그건 좀 나중에 두고 보겠습니다. 예. 자, 손학규 후보가 당선되느냐, 패배하느냐 이것도 큰 포인트 아닌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예. 하죠. 그분은 전략 공천한 게 지금 두 대표들이죠. 네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아마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생환하느냐, 또 거기서 결국 패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야권의 대선 내지는 그 당 대표 이 경선 구도가 이제 크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손학규, 김한길, 안철수 이분들이 연합을 해서 손학규 대표가 새정치연합의 새로운 대표로 도전을 한다. 이런 그림도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원래 네. 이제 이른바 이런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친노, 비노 그렇죠. 중에서 비노. 비노 그룹이 연대할 수 있는 큰 틀에 보면 이제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군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른바 친노 쪽에서 당권 도전할 만한 사람들은 누가 있죠? 친노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세균 전 대표. 네.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나올 일각에서 가능성이 있나요? 얘기를 하고 있죠. 문재인 나서라. 후보는 이제 예. 그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제 당내에서 대선 주자, 대표, 분리 이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최근에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 좀 문재인 의원이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혹시 재보선 이후에 전당대회 또는 내년 3월 전당대회에서 직접 나서기 위해서 포석을 두는 것 같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풍부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새정치연합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위원장들이 3월달 통합된 이후에 아직도 임명이 안 됐거든요. 그 지역위원장이 없는 정당이에요. 네. 몸이 없는 팔다리가 없는 팔다리가 정당. 없는 정당이죠. 그래서 예, 팔다리가 사실은 두 대표가 물러나지 않더라도 재보선 끝나면 곧바로 그 조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지역위원장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구민주계하고 이제 안철수 쪽 분들하고 또 혈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재보선 끝나면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하고도 별개로 예. 이래저래 새정치연합이 예. 좀 상당히 좀 폭풍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아니 이번에 엊그저께 한국 리서치에서 나온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예. 후보들 인지도, 호감도, 비호감도 조사를 했어요. 예. 유력 대선 주자들. 근데 가장 재미있는 게 여기에 박원순 후보도 있고 문재인 후보도 다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호감도가 21.4%인데 호감이 가져간다. 이게 52.5%. 왜 이렇게 높죠?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도 다른 분들과 비교하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거의, 비호감도가요? 예, 거의 어. 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정몽준 후보와 여기에서 가장 비슷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조사를 보고 예, 굉장히 예. 놀랐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저는 심지어 안철수 의원이 재기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 저는 그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 좀 다르게 예,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가 지금 기존 정치권 당대표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이런저런 시련을 거치는 거고. 이번에 그리고 최근에 여론들을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밉다. 무능한 연합이 더 거기에 밉다. 특히 두 명의 공동대표에 대해서 작년에 김한길 대표 체제 이후에 흔들지 말고 좀 얼마나 잘하나 지켜봐줘야 된다 이렇게 했고 또 올해 3월에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을 하니까 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세월호 참사 와중에서도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좀 신통치 않고
지금 또 공천 과정에서 너무 예. 못하고 하니까 예. 또 화들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네, 여권에 대한 분노만큼 예. 여권에 분노하는 만큼 야권이 이제 잘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못하니까 책임론, 분노가 이제 두 대표에게 예. 집중되는 측면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이 어떨까? 이것도 또 관심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좀, 여당이 압승하면 또 기고만장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 선거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권 심판이라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내장돼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선거에서 만약 이긴다. 여당이 압승을 했다. 그럼 뭐 박근혜 대통령 날개를 난 셈이 되겠죠. 선거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뭔가 좀 적극적인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권이 패한다면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적잖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김무성 대표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테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이런 친박 네. 세력 간의 권력 투쟁, 이런 게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여당 대표로서 어떤 한계가 있죠. 아무튼 현 정부에서 또 그 집안이 기업하는 집안이거든요. 국세청 검찰이 현 정부가 탁 틀어주고 있는데 그런 분석도 있어요. 대표가 마음껏 못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하는 신용 일정 정도 하지만 결코 완벽하게 자율성을 획득한 대표는 아니라 이렇게 봅니다. 또 기세 싸움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는 뭐 상대가 안 된다, 이런 분석. 대표 되자마자 여당의 자율성, 독립성 내세워서 당선됐습니다. 다음 날 어땠습니까? 바로 꼬리 그 내렸죠. 문화체육부 장관 네. 후보자 이렇게 네. 돕다가 바로 2시간 만에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스타일을 구기게 됐죠. 한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아마 김무성 대표가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을 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730 재보궐선거 앞둔 정치 토크, 재치박사 한기영 박사, 한기영 연구위원, 그리고 분석의 달인 임석규 논설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